안녕하세요. 감성썰방입니다. 오늘의 사연 준비되셨나요? 차마 믿기 힘든 하지만 누군가에겐 현실인 이야기. 지금부터 제가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빌라 판 돈으로 우리 대출금 갚고 애들 유학 보내자. 어머님은 경기도 외곽산 요양원 보내드리면 딱이네. 50억짜리 고려장 제1부. 엄마 냄새 나니까 요양원 가세요. 보이십니까? 아무리 문질러 닦아도 절대 지워지지 않는 이 시커먼 때. 남들은 더럽다고 혀를 찹니다. 노인네가 주책맞게 관리 좀 하지 냄새나게 저게 뭐냐고 수군대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이 시커먼 손톱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옹이처럼 튀어나온 이 흉측한 손가락이 제 인생의 훈장인 줄 알았습니다. 새벽 3시 영등포 시장 바닥에서 얼음장 같은 동태배를 가르고 남들이 뱉은 침을 닦아내며 번 돈. 그 피눈물로 내 새끼 번듯한 대기업 과장 만들었으니 이거야말로 영광스러운 상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내 목숨보다 귀한 그 자식놈 입에서 엄마 냄새나 창피하니까 저리 좀 가라는 소리를 듣기 전까지는요. 지금으로부터 딱 30년 전 영등포 시장통 이야기 좀 해볼까요? 남편이 빚만 잔뜩 남기고 화병으로 먼저 간 그의 겨울 정말 지독하게 추웠습니다.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아니 살아야만 했습니다. 나만 바라보고 있는 내 새끼. 당장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뭐라도 해야 했으니까요. 새벽 3시. 남들은 따뜻한 이불 속에 있을 시간에 저는 시장 바닥에 나갔습니다. 얼음장 같은 찬물에 생선 내장을 씻고 배를 갈랐습니다. 고무장갑이요? 그때는 그게 참 비싸게 느껴졌어요. 구멍난 고무장갑을 버리지도 못하고 빨간 약 바른 손가락에 테이프 칭칭 감고 그 위에 또 찢어진 장갑 끼고 그렇게 얼음물을 만졌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설 대목이었습니다. 시장에 사람이 미어 터지는데 어떤 양복 입은 신사가 오더니 생선을 고르더군요. 제가 제일 싱싱한 놈으로 골라드렸죠. 그런데 이 양반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 아줌마야, 생선 눈알이 왜 이래? 이거 썩은 거 아니야? 어디다 대고 사기를 쳐? 그러더니 세상에, 제가 손질하던 생선 내장 찌꺼기를 제 얼굴에다가 확 뿌리는 겁니다. 비릿한 피냄새, 차가운 내장 덩어리가 제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데 주변 상인들도 지나가던 손님들도 다 쳐다보고 수군거립디다. 순간 욱하는 마음에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지요. 나도 귀한 집 딸로 자랐는데 내가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나? 당장이라도 앞치마 벗어 던지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게 구석에 놓인 아들놈 운동화가 보이더군요. 밑창이 다 떨어져서 테이프로 붙여 신던 나이키 운동화. 우리 아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그 메이커 운동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에 묻은 생선 피를 닦을 생각도 못하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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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제가 눈이 어두워서 실수를 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요. 그렇게 빌고 빌어서 판 돈 5,000원. 그 돈을 꼬깃꼬깃 품속에 넣으며 화장실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 자존심 판 돈, 내 눈물값. 그거 모아서 아들 대학 보내고 유학 보내고 번듯한 대기업 과장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인생이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키운 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 이제 와서 저한테 뭐라는 줄 아십니까? 지난달 제 생일날이었습니다. 아들이 강남 호텔 뷔페를 예약했다길래 저는 너무 좋아서 시장 친구 김씨랑 박씨한테 자랑을 했죠. 야, 우리 아들이 나 호텔 데려간단다. 너희도 가자. 내가 쏠게. 가장 아끼는 꽃무늬 블라우스를 꺼내 입고 친구들하고 호텔 로비에 들어섰는데 며느리가 저를 보자마자 표정이 썩어 들어갑니다. 아니 어머님, 말씀을 하고 오셨어야죠. 친구분들을 데려오시면 어떡해요? 여기 1인당 15만 원짜리예요. 예약 인원도 안 맞고
그리고 솔직히 친구분들 옷차림 좀 보세요. 여기 호텔이거든요. 다른 손님들 보기에 격 떨어지게 진짜. 격이 떨어진다. 제 친구들이 민망해서 수순자야 우린 갈게 잘 먹고 와라. 하고 도망치듯 나가는데 제 가슴이 난도질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또 어땠는지 아세요? 제가 관절염 때문에 손에 힘이 없어서 잡채를 집다가 식탁보에 조금 흘렸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물티슈를 휙 던지면서 한숨을 푹 쉽니다. 어머님, 제발 좀 깔끔하게 드세요. 집에서도 국물 흘리시더니 나이 드시면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져요? 냄새나게 진짜. 아들은 한술 더 뜹니다. 핸드폰만 쳐다보면서 툭 뱉더군요. 엄마, 그냥 숟가락 써. 젓가락질하지 말고. 그리고 쩝쩝 소리 좀 내지 마. 창피하게 진짜.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창피하다. 내 손이 왜 이렇게 됐는데? 누구 먹여 살리느라 밥을 씹지도 않고 삼키는 버릇이 생겼는데 내 아들 입에서 창피하다는 말이 나오더군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속이 상해서 소주나 한잔할까 하고 아들 네 집 거실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안방 문틈으로 아들 내외가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봐. 어머님 언제까지 저 썩은 빌라 끼고 계실 거야? 곰팡이 냄새나는 집에서 혼자 계시다가 고독사라도 하시면 어쩔 거야? 집감 떨어지게. 나도 엄마한테 집 팔고 합치자고 했는데 싫대. 죽어도 거기서 죽겠대. 자기 바보야? 어머님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 저번에 가스불도 켜놓고 주무셨다며. 그거 치매 초기야. 병원 가서 치매 진단서 끊고 우리가 성년 후견인 신청하면 그 집 우리가 처분할 수 있어. 그 돈으로 우리 대출금 갚고 애들 유학 보내자. 어머님은 경기도 외곽에 싼 요양원 보내드리면 딱이잖아. 거기 밥도 잘 나오고 전문 간병인이 봐주니까 그게 효도야. 여러분, 제 아들놈이 제 목숨보다 귀하게 키운 내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그래, 당신 말이 맞네. 엄마 더 늙어서 똥오줌 못 가리면 우리만 고생이야. 냄새나는 거 치우기도 싫고. 내일 날 밝으면 당장 병원 모시고 가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는 게 이런 겁니까?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짐승처럼 울부짖고 싶은 걸 억지로 참았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미친 노인네 취급해서 요양원에 가두고 내 평생 피땀 흘려 장만한 집을 팔아먹을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시장 바닥에서 생선 내장 뒤집어 쓰며 번 돈으로 키운 자식이 나를 고려장 지내겠답니다. 그 차가운 거실 바닥에서 저는 밤새 울었습니다. 눈물이 말라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쯤 동이 터오더군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니들이 정 그렇다면 나도 생각이 있다. 내가 냄새나는 짐짝이라고. 그래, 내 발로 나가주마. 하지만 빈손으로는 안 나간다. 내가 겪은 이 피눈물 너희들도 똑같이 흘리게 만들어줄 거야. 다음날 아침 저는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짐을 쌌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죽으란 법은 없더군요. 아니, 하늘이 저더러 이제부터 진짜 복수를 시작하라고 신호를 보낸 겁니다. 도대체 무슨 전화였냐고요? 그 이야기는 2부에서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2부 썩은 동아줄인 줄 알았더니 금동아줄이었네. 그날 밤 아들놈 집 거실의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불길 때문이었을까요? 춥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더군요. 엉덩이가 베겨오고 무릎 관절이 쑤셔왔지만 저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일어날 이유가 없었다는 게 맞겠지요. 방금 전 문틈으로 들었던 그 이야기들. 냄새난다, 치매 진단서 끊어서 요양원 보내자, 빌라 팔아 우리 빚 갚자. 그 말들이 마치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 제 고막을 후비고 심장을 난도질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시장통 얼음물에 손이 문드러지도록 생선 내장을 씻어가며 남들 다 신는 메이커 신발 한번 못 신어보고 입에 들어가는 밥풀 하나까지 아껴가며 키운 아들인데 그 결과가 고작 처리해야 할 짐짝 취급이라니요. 허탈함이 지나가자
그 자리에 시커먼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저들이 정말 나를 정신병자로 몰아 요양원에 가둔다면,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그 낡은 빌라마저 뺏긴다면,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차라리 여기서 뛰어내리면 이 비참함이 끝날까? 별의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더군요. 그때였습니다. 죽음과도 같은 정적을 깨고 주머니 속 낡은 폴더폰이 몸부림치듯 울리기 시작한 건, 새벽 6시, 이 시간에 전화 올 곳이라곤 보이스피싱 말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기는 끈질기게 울어댔습니다. 마치 지금 안 받으면 당신은 영영 죽은 목숨이야라고 외치는 것처럼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열었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는 갈라져서 쇳소리가 났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 중년 남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땡땡건설 보상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숨도 쉬지 않고 말을 쏟아내더군요.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했습니다. 재개발이니 진입로니 알박기니 머릿속이 멍해서 웅웅거리는 소음으로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내뱉은 단 하나의 숫자가 제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었습니다. 50억.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5억도 아니고 50억이라니. 그 남자는 제 낡은 빌라가 재개발, 단지의 핵심 진입로를 막고 있는 이른바 알박기 땅이 되어버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사가 지연되면 하루에 깨지는 돈이 수억이라며 건설사 입장에선 제가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하더군요. 지금 당장 도장만 찍어주면 현금 50억과 최고급 아파트 입주권까지 주겠다고 애원하듯 매달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 액정만 내려다봤습니다. 50억. 시장에서 콩나물값 500원을 깎으려 신랑이 하던 내 인생에 50 뒤에 억이라는 글자가 붙다니요. 가슴이 쿵쾅거려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안방 문을 박차고 들어가 곤히 자빠져 자고 있는 아들 내외를 깨워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이놈들아, 봤냐? 너희가 냄새난다고 무시하던 그 집이 50억이란다. 내가 이제 너희보다 1000배는 부자야. 라고요. 하지만 저는 안방 문고리를 잡으려던 손을 멈췄습니다. 문득 아까 며느리가 했던 말이 뱀처럼 스르륵 기억의 틈을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성년후견인 신청하면 그 집 우리가 처분할 수 있어. 어머님 치매 진단서만 있으면 돼.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50억 얘기를 꺼낸다면 저 탐욕스러운 것들이 와 어머니 축하드려요 하고 기뻐할까요? 아니요. 절대 아닐 겁니다. 자식놈들은 눈빛을 교환하겠죠. 그리고 저를 힘으로 제압해서라도 병원에 끌고 갈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큰돈 얘기에 쇼크를 받으셔서 헛소리를 하신다. 돈 관리할 능력이 없으시다며 저를 진짜 정신병자로 만들고 성년후견인이 되어 50억을 꿀꺽 삼킬 게 뻔했습니다. 돈이 생긴 건 축복이었지만 저들에게 비밀을 들키는 순간 그것은 제 무덤을 파는 삽이 될 터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비릿한 비린내가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래, 참자. 내가 30년을 참았는데 며칠 더 못 참겠나? 나는 오늘부터 바보가 된다. 눈 멀고 귀 먹고 돈 계산도 못하는 늙은이가 되는 거다. 동이 터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밥상을 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아들놈이 환장하는 갈비찜 재료를 꺼냈습니다. 핏물을 빼고 양념을 다지며 칼질을 했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이 춤을 출 때마다 저는 주문을 외우듯 다짐했습니다. 이건 사랑의 갈비찜이 아니다. 이건 너희를 방심하게 만들 미끼다.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 고소한 생선 굽는 냄새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식 입에 들어갈 생각에 흐뭇했을 그 냄새가 그날따라 왜 그리 역겹고 구역질이 나던지요. 이윽고 며느리와 아들이 부스스한 얼굴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나오자마자 코를 막으며 인상을 쓰더군요. 아우, 어머님. 아침부터 웬 고기 냄새예요? 환기 좀 시키시지. 온 집안의 냄새 배잖아요. 예전 같으면 미안하다. 내 남편 먹이려고 그랬지 하며 쩔쩔맸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래, 많이 맡아둬라. 이게 너희가 먹는 마지막 고기 반찬이 될 테니. 아들놈은 식탁에 앉자마자 스마트폰만 쳐다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제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더군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초라하고 늙고 힘없는 노인의 목소리로. 얘들아, 밥 먹기 전에 내 얘기 좀 들어보렴. 제 목소리가 어찌나 떨리던지 연기가 아니라 진짜 울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두 사람이 귀찮다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밤새 한숨도 못 잤다.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너희 말이 다 맞다. 내가 늙어서 노망이 났나 보다. 가스불도 깜빡깜빡하고 주제넘게 너희 집에 얹혀 살면서 민폐만 끼쳤구나. 순간 며느리의 눈이 번쩍 뜨이는 게 보였습니다. 젓가락질을 멈추고 제 입만 쳐다보더군요. 그 곰팡이 피는 낡은 빌라. 내가 죽어라 끼고 있어봤자 뭐하겠니. 나 죽으면 다 똥 되는 것을. 그래서 결심했다. 내 발로 나가마. 너희가 알아봤다는 그 요양원. 거기로 가겠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그리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하이톤으로 치솟았습니다. 어머님, 정말이세요?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아니, 저희가 어머님 내쫓으려는 게 아니라요. 거기 시설이 진짜 호텔급이래요. 밥도 영양사가 맞춰서 나오고 친구분들도 많고 어머님한테 훨씬 좋죠. 아들놈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엄마. 엄마도 이제 편하게 쉬셔야지. 우리 눈치 보지 말고. 입꼬리가 실룩거리는 걸 억지로 참는 놈들의 표정을 보니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쐐기를 받기 위해 품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동네 문구점에서 파는 싸구려 편지지. 그 위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제가 미리 써둔 각서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내가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불안해서 그런다. 나중에 내가 치매 와서 딴소리 하면 안 되잖니. 이 집에 대한 모든 처분 권한을 너희한테 넘긴다는 각서다. 이거라도 써놔야 내 마음이 편하겠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조건요? 뭔데요? 며느리가 채근했습니다. 나 요양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이나 다녀오마. 한 달 정도. 그동안 너희가 집 처분 준비해라. 그리고 여기 각서에 보면 추후 발생하는 모든 세금 및 법적 책임은 자식들이 진다라고 써놨다. 너희 알다시피 내가 세금 낼 돈이 어디 있냐. 집 팔아서 생긴 돈으로 세금 정리는 너희가 깔끔하게 해다오. 놈들은 세금이라는 단어에 잠시 멈칫하더군요. 하지만 눈앞에 떨어질 집값 생각에 그 세금이 50억에 대한 양도세나 증여세가 아니라 폭탄 그 자체라는 건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아유,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 세금이야 당연히 저희가 내야죠. 여행 다녀오세요. 아예 푹 쉬다 오셔도 돼요. 아들과 며느리는 신이 나서 각서에 도장을 쾅쾅 찍었습니다. 그 붉은 인주 자국. 마치 놈들이 앞으로 흘리게 될 피눈물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각서를 소중히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이제 쥐가 덫에 걸렸습니다. 밥숟가락을 놓자마자 저는 짐을 쌌습니다. 옷까지 몇 벌만 챙긴 단출한 가방이었지만 그 무게는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현관을 나서는데 아들놈이 뒤통수에 대고 소리치더군요. 엄마. 잘 다녀와. 도착하면 전화하고. 전화? 그래, 전화할 거다. 내 놈들 세상이 무너지는 날 안부 전화 한번 해주마.
집을 나온 저는 곧장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 양반, 서울에서 제일 크고 비싼 로펌으로 갑시다.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힐끔 쳐다보더군요. 낡은 옷차림의 할머니가 로펌을 가자니 의아했겠지요. 하지만 제 표정에서 서려있는 살기를 봤는지 군말 없이 차를 몰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아들 내외가 찍어준 각서를 보여줬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라는 양반이 서류를 보더니 혀를 내두르더군요. 여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각서 내용대로라면 아드님은 빌라 처분 권한을 가진 대리인이지만 동시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을 지기로 하셨네요. 근데 실제 매매 계약은 여사님이 직접 하실 거고요. 이렇게 되면 아드님은 껍데기 권한만 가지고 나중에 여사님이 청구할 부양료 소송이나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함정입니다. 저는 차가운 녹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변호사 양반 서두를 것 없습니다. 일단 재개발 보상금 50억 수령 절차 밟아주시고 제 통장에 돈 꽂히는 순간 바로 다음 단계 시작합시다. 다음 단계라면? 아들놈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 보증금. 그거 3년 전에 내 돈으로 해준 겁니다. 명의는 아들놈이지만 내가 송금한 내역 다 있으니 가압류 걸고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바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내용 증명 하나 더 보냅시다. 부양 의무 불이행에 따른 증여 재산 반환 소송. 내 아들놈 차, 며느리 명품 가방, 손주 놈들 유학비까지. 내가 대준 건 빤스 한 장까지 싹 다 토해내게 만드세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여사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드님 가족이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길거리에 나앉아봐야 합니다. 집 귀한 줄 알고 부모 귀한 줄 알죠. 저는 지금 자식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오냐오냐 키워서 괴물로 만든 내 자식을 이제라도 사람 만들려고 매를 드는 겁니다. 아주 뼈가 부러지도록 아픈 매를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룸서비스를 시켜 먹으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용하던 휴대폰이 발작하듯 울리기 시작한 건 화면에 뜬 이름. 아들.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히더군요. 아마 지금쯤 집에 날아든 법원 등기를 받았겠지요. 전화를 받자마자 아들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고막을 찢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짓이야? 저는 아주 우아하게 와인 잔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왜 소리를 지르니? 어디 사고라도 났니? 사고. 지금 사고가 문제야. 집주인이 나가래. 전세 보증금이 가압류돼서 재계약 못한다고 당장 방 빼래. 엄마가 보증금 묶어버렸다며. 도대체 왜 그래?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옆에서 며느리의 악쓰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50억 받으셨다면서요. 건설사에서 전화 왔었어요. 이미 보상금 다 챙겨가셨다고. 우리한테는 집 처분 권한 넘긴다면서 왜 뒷구멍으로 돈을 챙겨요? 그 돈 우리 몫이잖아요. 우리 각서 썼잖아요. 아, 역시 놈들은 각서의 내용을 이해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주 낮고 서늘하게. 얘들아, 너희가 쓴 각서 다시 한번 잘 읽어보렴. 너희는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 돈을 갚겠다고 한 적 없다. 그리고 집주인이 나가라던. 잘 됐구나. 뭐가 잘 돼? 우리 지금 갈 데 없어. 애들 학교는 어떡하고? 갈 데가 왜 없니? 너희가 아주 살기 좋은 곳 알아봐 놨잖아. 경기도 외곽에 있는 요양원. 거기 시설도 호텔급이고 밥도 잘 나온다며? 너희 세 식구 들어가 살기 딱 좋겠더라. 방 하나 잡아줄 테니 거기 들어가 살렴. 엄마! 왜? 고려장은 나만 당하라는 법 있니? 너희도 한번 당해봐야 효도가 뭔지 알지 않겠니? 전화기 너머로 숨이 턱 막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아들. 내일 회사 출근 잘하거라. 엄마가 오랜만에 도시락 싸들고 갈게. 내 아들이 대기업 과장님인데 회사에서는 아주 인품도 좋고 훌륭한 효자라고 소문이 자자하다며. 내가 집에서 제 어미한테 어떻게 했는지 내 직장 동료들도 알면 참 재밌어 하겠지? 내일 보자. 뚝. 전화를 끊었습니다. 호텔 유리창에 비치는 제 얼굴이 웃고 있더군요. 하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통쾌한데 가슴 한구석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은 이 기분. 이게 복수인가 봅니다. 내일은 제 인생 가장 화려한 외출이 될 겁니다. 가장 비싼 옷을 입고 가장 맛있는 도시락을 싸서 아들의 회사로 찾아갈 겁니다. 가하면 뒤에 숨은 놈들의 민낯을 세상에 까발리러. 그 이야기는 3부에서 마저 들려드리지요. 귀한 집 자식들 가르친다고 유세 떠니? 제3부 지옥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생 처음으로 백화점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갔습니다. 생선 비린내 밴 몸빼 바지가 아니라 점원이 장갑을 끼고 꺼내주는 비단 옷을 몸에 감았습니다. 거울 속에 낯선 여자가 서 있더군요. 굽은 등은 펴졌고 주름진 얼굴엔 화사한 분칠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그 어떤 보석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치가 아니었습니다. 전투를 앞둔 장수가 갑옷을 입듯 저는 돈으로 만든 갑옷을 입은 것입니다. 아들이 그토록 숭배하던 돈과 거칠해 그들의 언어로 대화하기 위해서 말이죠. 마지막으로 부엌에 섰습니다. 아들을 위한 도시락을 쌌습니다. 금방 지은 하얀 쌀밥 위에 아들이 제일 좋아하던 계란말이와 불고기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편지 한 통을 고이 접어 올렸습니다. 이 도시락은 제 모성애의 마지막 흔적이자 아들의 사회적 생명을 끊어놓을 사형 선고장이 될 것입니다. 택시가 대기업 본사 앞에 멈췄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유리 빌딩. 제 아들이 청춘을 바쳤고 그 대가로 부모를 버리게 만든 그 욕망의 성체가 눈앞에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안내 데스크 직원이 저를 막으려다 제 옷차림을 보고 멈칫하더군요. 저기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아주 우아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여기 영업 3팀 김 과장. 제 아들입니다. 도시락을 좀 전해주러 왔어요.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아들이 뛰어나왔습니다.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고 이마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더군요. 어제 통화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로비엔 수많은 동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어디라고 와? 미쳤어! 어제 전화는 또 뭐고? 경비 불러서 끌려나가고 싶어! 아들은 시시거리며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악력에 겁먹어 움츠러들었겠지만 지금은 그 손이 참 가소롭게 느껴지더군요. 저는 아들의 손을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로비에 있는 모두가 들을 수 있게요. 아이고, 우리 김 과장. 엄마가 창피하니? 세상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효자 아들인데 왜 그래? 사람들의 시선이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김 과장 어머니 아냐? 되게 고우신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마침 아들의 직속 상무님이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김 과장, 어머님이셔. 인상이 아주 좋으시네.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더듬거렸습니다. 예, 상무님. 어머니가 갑자기 오셔서.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상무님 앞으로 다가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무님 되십니까? 우리 못난 아들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마지막이라니요? 상무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제가 몸이 좀 안 좋은데 우리 효자 아들이 늙은 어미 고생한다고 아주 좋은 곳을 알아봐 줬거든요. 경기도 외곽에 있는 요양원이라고. 거기는 한번 들어가면 죽어서나 나올 수 있다던데
저 편하라고 그리로 보내준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아들 따뜻한 밥 한 끼 먹이고 싶어서 왔습니다. 로비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상무의 표정이 굳어지고 동료들의 수군거림은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뭐야? 김 과장 어머니 고려장 보내. 와, 사람 다시 봤네. 멀쩡하신 분을 왜 요양원에? 평소에 그렇게 효자 코스프레를 하더니. 아들의 얼굴은 붉다 못해 검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상무님, 오해십니다. 엄마, 왜 헛소리를 해? 저는 미동도 하지 않고 보자기에 싼 도시락을 아들 가슴팍에 안겨주었습니다. 자, 받아라. 이게 내 어미가 해주는 마지막 밥이다. 목매지 않게 꼭꼭 씹어 먹거라. 그리고 그 안에 편지. 내 동료들이랑 같이 읽어보렴. 내가 쓴 각서 복사본이니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로비를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아들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제 구두굽 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며느리의 학원이었습니다. 강남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성교육의 대가, 멘토로 불린다는 내 며느리. 학원 문을 열고 들어가니 마침 학부모 설명회가 한창이더군요. 며느리는 강단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열변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부보다 중요한 건 인성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바로 성공의 밑거름이죠.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강당 문을 활짝 열고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습니다. 학부모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마이크를 떨어뜨릴 뻔하더군요. 어머님? 저는 강단 바로 앞까지 걸어가서 며느리를 빤히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녹음해뒀던 파일을 틀었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그날 밤의 대화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기 바보야? 어머님 치매 진단서 끊고 요양원 보내버려. 그 집 팔아서 우리 빚 갚자니까. 냄새나는 노인네 치우는 게 효도야. 정적.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적. 학부모들의 표정은 경악을 넘어 혐오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꺼요. 당장 꺼. 이거 조작이에요. 그때 강당 뒤편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미리 불러둔 법원 집행관들이었습니다. 여기 박미영 씨 되십니까? 채권자 김순자님의 위임으로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하러 왔습니다. 지금 들고 계신 명품 가방, 차키, 그리고 손목시계. 전부 압류 대상입니다. 이리 주시죠. 집행관들이 며느리의 가방에 빨간 딱지를 붙였습니다. 학부모들이 수군거리며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박, 저거 실화야? 시어머니 돈 떼먹고 요양원 보내려다 걸린 거야? 저런. 여자한테 우리 애를 맡겼다니.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사람들 보잖아요. 저는 며느리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부끄럽니? 쪽팔려? 나는 내가 던진 물티슈에 얼굴을 닦으면서도 웃었다. 가족이니까. 내 새끼의 아내니까. 너는 내가 뱉은 말에 책임을 지는 것뿐이란다. 지옥에 온 걸 환영한다, 며느라가.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은 회사 감사실에 불려갔고 폐륜하라는 낙인이 찍혀 결국 사표를 썼습니다. 동료들이 밥 먹는 자리에 끼워주지도 않았다더군요. 며느리의 학원은 학부모들의 환불소동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들은 전세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쫓겨나 정말로 경기도 외곽의 허름한 월세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너무 잔인했나요? 아니요. 저는 그들에게 50억보다 더 값진 걸 가르쳐 줬습니다. 돈이 없으면 부모도 버리는 세상이라지만 부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 그 자식의 눈에는 피고름이 찬다는 사실을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시장통에서 생선을 다듬지 않습니다. 50억 큰 돈이죠. 하지만 저는 그 돈을 저를 위해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저처럼 자식에게 버림받고 갈 곳 없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밥을 지어 그들과 함께 먹습니다. 가끔, 아주 가끔은 아들놈이 좋아하던 갈비찜 냄새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제 손을 봅니다. 구부러지고 투박한 손.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더럽지 않은 손. 전화기가 울립니다. 발신자 정보 없음. 아마 공중전화에서 건 아들놈이겠지요. 저는 조용히 전화기를 뒤집어 놓습니다. 용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움도 이제 놓아주려 합니다. 그저 각자의 업보대로 각자의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내 손톱 밑에 검은 때가 훈장이 아니라 상처였다는 걸 깨닫는데 참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저는 저 자신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누구의 엄마도 아닌 김순자. 제 이름 석자를 안고 말이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하셨나요? 너무 늦지 않게 하세요. 기다림은 길지만 기회는 짧은 법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나요? 이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이상 감성 썩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